6월의 성장주에 투자하라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200분이 넘는 분 앞에서 강의를 하게 돼서 살짝 긴장도 됐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빵집 가서 샐러드도 먹고 머리 늘 하러 가는 데서 머리도 하고. 제가 요즘 피부가 진짜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피부 메이크업도 딴 때보다 더 오래 받고. 집 앞에 구두하는 분이 있는데 사장님 계신데 이렇게 강연에 올 때마다 한 번씩 가는데 오늘 가서 구두도 닦고 이게 좀 이쁘게 보이려고 왔으니까 강의는 원래 잘하고요. 강의하는 날 이 외모 컨디션만 제일 걱정을 하는데 오늘 피부도 안 좋고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메이크업으로 많이 커버가 된 것 같아요. 멋있어요. 처음에 한 분 누구예요? 스타벅스 상품권입니다. 제가 스타벅스 상품권을 2만원권을 3개 갖고 왔거든요. 네. 두 번째는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가 중요해요, 뭐든지. 원래는 5개 갖고 왔었는데요. 아까 저 나오기 전에 잠깐 사회를 봤던, 우리 회사 제가 늘 신뢰하고 함께하는, 베스트 지점의 유아용 지점장님께서 아까 사회 잠깐 보셨었죠. 쉬는 시간에도 잠깐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분이 2개를 가져갔어요. 5개 중에. 그래서 이제 3개 남았는데 셋 중에 하나를 드려갖고 이제 2개 남았는데요. 2개는 좀 이따가 뭐 주식 관련 퀴즈거나 아니면 제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릴게요. 자, 오늘 강의는 성장주에 투자하는데요. 제가 매달 강연회 할 때 사실은 최근의 시황이나 이런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일부는 성장주에 투자의 핵심인 주식에 대한 철학이나 이념, 전략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8개의 테마를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2부에서는 그 8개의 테마에 각각 테마에 2종목씩 16종목을 말씀을 드리죠. 근데 오늘은 지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릴까 해요. 왜냐면 사실 주식 투자는 생방송이에요. 라이브고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고. 근데 저는 미국 증시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분석을 강연회 때 안 하는 이유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강연회잖아요. 사실 제 유튜브에서 뭐 매일 말하는데 뭐. 근데 이제 오늘은 그때 한 번은 했었을 텐데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어떤 연동성이 있는지 또는 우리가 늘 약해 보이지만 또 강했던 적은 없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늘 미국보다 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강한 적도 있었다고요. 실제로. 굉장히 강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싶고 또는 제가 예전에는 우리나라 5년 단임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거래소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최근에는 한 달 전인가 2, 3주 전에 한 번 했었어요.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했었나? 근데 그 얘기랑 해서 2가지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미국보다 강했던 적이 있었나? 2번째는 우리나라 5년 단임제에서 그러면 대통령의 어느 임기 때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중에 어느 임기 때가 가장 강했었나? 이 2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틀기만 하면 뭐 CPI 지수가 뭐 8.6이 나와서 40년 만에 최고고 이런 것만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막말로 주식하면 안 되죠. 그죠? 주식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물가는 올라갔고 금리는 계속 인상될 거고 유동성은 축소될 거고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그럼 결론은 주식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럼 돈 다 빼고 빨리 집에 가서 맛집 투어 가야지. 근데 저는 맛집 투어를 가라는 주의가 아니고 계속 주식은 해야 된다는 주의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논리를 하나라도 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꼭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이쪽 게 거래소 지수고요. 저쪽 게 나스닥 지수고요. 그리고 이 2개의 지수는 지금 연봉이에요. 연봉. 차트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뭐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이 뭔지조차도 감이 안 오실 수 있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삼박자를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에서 적어도 그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있고 자산부채 자본이 있고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다른 거야. 퍼와 PBR은 어떤 차이가 있어. 정도는 사실 모르면 가치투자고 재무제표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지금 제가 빨리 말했지만 다 알아들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차트에서 추세가 뭐고 병국이 뭐고 일봉이 뭐고 월봉이 뭐고 이평선이 뭐고 5일 이평선, 21 이평선, 정배열은 뭐고 역배열은 뭔지 정도는 사실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는 연봉인데요. 차이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미국의 나스닥이 훨씬 우상향을 강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최근 한 5년 정도? 6년 정도는 6년이 아니지. 금융위기 이후 전체로 봐도 돼요. 금융위기 이후 전체 한 10년 정도는 사실 미국 시장의 압도적 승리죠. 그래서 훨씬 강하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잃어버린 7년 정도가 있어요. 잃어버린 7년 정도가 언제냐면 한 2010년 고점부터 한 2016년, 17년, 2018년에 고점 뚫었었거든요. 2017년 말에. 그러니까 한 2010년부터 한 17년까지 한 6, 7년 정도는 아주 단기 박스권이었죠. 저 당시에는 그냥 박스피라고 불릴 때입니다. 그래도 박스피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급락은 없잖아. 무슨 뜻이냐면 그냥 묻어놓고 그냥 5년 있으면 2배 될 거야. 그런 분들한테 2배를 주진 않아요. 박스피는. 하지만 급락이 없고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잘하고 업종 구분을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꽤 큰 수익을 주는. 그래서 실제로 주식해서 돈 번 사람들 중에 나는 저는 박스피 때 조정 기간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사실 꽤 있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은 단기 매매를 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오히려 중장기 투자 훨씬 유리하죠. 상승장. 코로나 2020년 4월부터 연말까지 단기 매매 용을 아무리 썼어도 그냥 삼성 SDI나 카카오나 그냥 똑똑한 놈들 갖고 있어갖고 한 3, 4배 먹는 게 훨씬 부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박스피에서는 그런 종목은 없다고요.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맞죠. 근데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공부하니까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죠. 어쨌든 우리는 저게 박스피였는데 나스닥은 그렇지 않았죠. 통상적으로는 미국이 더 강한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 시기가 미국 시기가 2000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파동 이때요. 또는 인터넷 거품이 붕괴된 때예요. 인터넷 거품이 붕괴되기 직전까지는 워렌 버핏이 욕을 엄청 먹었었어요. 한 1년 동안. 왜? 그 당시 기술주, 인터넷주들이 100배씩 올라갔다면 100배씩. 근데 워렌 버핏은 나는 모르는 거에 투자하지 않아.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거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워렌 버핏이 저 이제 시대 한번 간 거 아니냐. 요즘은 90살인데 지금 저게 20년 전이니까 70살이었겠죠. 저 때만 해도 대단한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저 할아버지 끝났네 이런 소리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붕괴가 됐었고 인터넷 종목들이 사실은 지금 네이버, 카카오, 구글이 살아남았지만 저 당시에 날아다녔던 애들은 야후 이런 애들은 없죠. 야후 쓰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다. 야후가 아직도 있으면 있겠죠. 저는 검색을 안 해봤지만 저 당시는 야후가 막 100배씩 갈 때예요. 우리나라 골드뱅크 쓰는 사람 있어요? 금은행이 아니고 골드뱅크라는 회사가 있었단 말이죠. 새로운 기술 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다 100배씩 간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빵 터졌죠. 그래서 밀레니엄 파동이 나스닥은 3년이 왔어요. 3년 음봉이었죠. 3년 음봉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요 1년 음봉 하나로 끝났어요. 물론 그 다음에 반등 주고 요때 한번 또 음선이 나왔지만 그럼 요때는 더 강했던 거잖아. 요때 몇 퍼센트가 올랐는데? 37%. 2001년에 우리나라는 37%가 올랐잖아요. 보이시죠? 37%.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년에 20% 떨어졌잖아. 그럼 그 갭이 얼마야? 50%예요. 50%. 우리가 미국보다 50%가 강했다고요. 또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자주 말했던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통령 재임 기간에 어땠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기에서 양손이 5개가 나와요.
2003, 4, 5, 6층.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양선이 나왔던 해고요. 전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가장 많이 오른 게 언제로 같아요? 가운데죠. 가운데가 몇 년이죠? 2005년. 2005년에 얼마 올랐어요? 지수가 50% 올랐어요. 지수가 50% 올라가는 시기는 그냥 눈 감고 아무것만 사도 내가 1억으로 1억 5천을 만드는 시기고요. 또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1억으로 2억, 3억, 5억도 만드는 시기예요. 근데 저게 언제냐고요? 2005년. 그런데 미국이 2005년이죠? 미국이 2005년은 1% 올랐죠? 1%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미국과 100% 연동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년 공부하면서 주식하면서 미국보다 강할 때도 있었고 약할 때도 있었고 똑같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 이 하락률이 어느 정도인지 자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의 하락률이 몇 퍼센트냐면 27%. 금융위기 때의 하락률이 40%예요. 이게 금융위기잖아요. 2008년 금융위기. 우리가 10년에 한 번 온다는 공포스러운 그 하락률이 40%라고요. 근데 우리 벌써 27% 빠졌잖아. 그럼 13%만 빠지면 금융위기랑 똑같은 하락률인데? 지금 우리 벌써 27% 참았잖아. 13% 못 참는다고? 왜 못 참아? 그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손해난 거에 반만 손해 더 나면 돼. 충분히 참을 수 있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제가 작년에 유튜브건 평생이건방이건 7월, 8월, 9월에 고점 깨면서 좀 불안하네요. 그때 떠났으면 몰라.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아니란 얘기예요. 하락의 시초점이면 동물적 촉감에 의해서 떠나는 거 뭐라고 말리지 않는데 벌써 27%나 빠졌는데 금융위기가 40% 빠졌는데 13%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어딜 빠진다고? 언제 들어올 건데? 그잖아요. 그 다음 우리나라 대통령 단임제 5년 언제부터 됐어요? 전두환 대통령 이후부터 됐죠.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됐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87년에 대통령 됐어요. 그래서 87인가? 잠깐만. 88. 그렇지.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이 88 올림픽 다 깔아놨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88 올림픽 가서 취임사하고 막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5년 단임제의 대통령이 5년씩 끊어서 볼게요. 요게 노태우 대통령의 첫 해예요. 첫 해. 1, 2, 3, 4, 5. 요게 김영삼 대통령의 첫 해예요. 경제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경제를 잘 못 살렸다고 나중에 욕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해 2년에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1, 2, 3, 4, 5 그 다음 여기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첫 해예요. 이 두 개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1, 2, 3, 4, 5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첫 해로 5년 1, 2, 3, 4, 5 그럼 여기서 좀 실망스럽게 하죠. 근데 여기서 꼭 우리가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왜냐하면 금융위기였으니까. 그잖아요. 평범한 시기가 아니고 금융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첫 해는 금융위기였는데 근데 재미있게 웃긴 건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강한 양성으로 전고점을 돌파했죠. 그래서 여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 때까지 한 대여섯 분의 5년 단임제의 공통점은 첫 해, 둘째 해 굉장히 지수가 확률적으로 거의 90%에 맞게 좋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1, 2, 3, 4, 5 다음에 여기인데요. 여기죠. 여기저까지만 할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박스피가 시작되고 꼼짝도 안 할 때예요. 그러면은
1, 2, 3, 4, 5의 마지막 게 굉장히 강했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 마지막 게 진짜 강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왜냐면 탄핵으로 빨리 가셔서 요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해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1, 2, 3, 4, 5가 지나고 이제 올해 윤석열 정부의 첫 해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을 20년 하면서 늘 확률적으로 접근을 해요. 100%는 없죠. 100%는 글쎄요. 100%는 뭐가 있을까요? 살면서 야 이건 진짜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불확실할 때가 너무 많아서 100%는 하고 저도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근데 주식시장은 오죽하겠어요. 주식시장은 오죽하겠냐고. 부동산도 100%가 아니고 정말 믿을 만한 친구한테 빌려준 돈도 100%가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100%가 없는데 주식시장이 오죽하겠냐고. 그런데 확률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늘 50%스 알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50%스 알파의 개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5년 단임제에서 앞에 취임 초기에 1, 2년 정도가 뒤보다 훨씬 강하다고요. 아까 파리바게트에서 만난 분이 표정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매달 하는 강연에 예외를 두고 오늘 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딱 그 마음일 것 같아서.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를 보고 강연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아유 그래도 가자. 뭐라도 또 하나 주워 듣는 얘기가 있겠지. 오늘 이 얘기를 주워 듣고 가시라고요. 미국이 하루에 2% 빠진 게 하루잖아요. 우리 인생 하루 이틀 살았어요? 30, 40, 50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중요했던 하루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했나요? 하루가 그렇게 중요했어요?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군대 2년 반, 또는 직장생활 10년 이런 기간이 중요하지 하루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 미국 증시 2% 빠진 게 뭘 죽을 일이라고 뭘 울상을 하고 있어요. 10년, 20년의 큰 그림으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국 증시보다 훨씬 강했을 때도 있었고 미국 증시는 금융위기 때 10년에 한번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40% 빠졌는데 벌써 27%나 빠졌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 5년 임기의 첫 해, 둘째 해가 50%스 알파가 아니고 거의 7, 80%에 육박하게 훨씬 강했고 마음이 훨씬 편해지지 않나요? 자,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졌으면 여러분들 마음이 편해졌다고 생각하고 주어진 교본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그래도 저를 아는 분들만 초대했으니까. 사실 저도 저를 잘 모르는 분들 앞에 가서 강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MBTI 중에 I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고 재미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분들 앞에서는 쭈뼛쭈뼛하고 말도 잘 못해요. 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소개를 자세히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쓴 책 5권 안 읽으신 책이 있다면 뭐 사서 보시면 되고요. 또는 제가 운영하는 회사 주식 교육이 필요하시면 아카데미 또는 재무설계와 보험 가입이 필요하시면 에셋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연초까지 18만 했는데 이제 18만 원 넘었는데 20만이 안 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부자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한 3만 원 원가 상당의. 거기에 부자 제 이세무사의 그런 굿즈라 그러죠. 굿즈가 여태까지 굿즈 그게 다 굿즈예요. 오늘 아무것도 안 나눠줬나? 뭐 부자 노트도 있고 부자 펜도 있고 부자 컵도 있고 그렇죠. 그런 굿즈들을 뭐 좀 더 새롭게 몇 개 만들어서 3만 원짜리 박스에 3만 원 정도 되는 원가로 만들어서 한 100명 정도 20만이 되면 주려고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래서 먼저 주려고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면은 20만 안 돼도 주려고요. 어쨌든 19만 4천을 유튜브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는 성장주의 투자라의 목차로 수업을 할 거예요. 지난달하고 지지난달까지는 제가 최근에 성공투자 5단계로 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해서 제 가장 최근 책
성장주에 투자하라의 목차로 간단히, 이 부분은 사실 간단히 하는 거야. 간단히 하고 8개의 테마 하고 1부 끝, 그리고 2부는 16개의 종목. 10만 원으로 100조 벌 수 있다. 진짜 못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 야, 100억? 그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얼마의 수익률이면 100억을 버는지. 사실 제가 2배의 논리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1000배가 된다고, 그러면은 1000만 원으로 2배 10번만 하면 100억이 돼요. 근데 1년에 2배 해서 1000만 원으로 100억이 되는 건데, 거기에는 2가지 변경돼도 되는 사항들이 있어. 첫 번째, 여러분들 1000만 원 더 있잖아. 1000만 원 이상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지 않겠어. 왜냐면 800만 원 있는 분들이 좀 쭈뼛쭈뼛 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제가 장담하는데 1000만 원 이상 있는 분들이 90% 되겠죠. 정말 20, 30대 아니고 40대 돼서 1000만 원을 주식하면 사실 인생 열심히 안 산 거지. 대놓고 제가 얘기할게요. 40대인데 1000만 원 나오면 인생 열심히 안 산 거죠. 아니면 너무나 큰 불운이 있었거나. 뭐 불운은 어쩔 수 없지만 열심히 안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25인데 1000만 원, 800만 원 할 수 있죠. 그래서 손들라고 하진 않겠지만 1000만 원 이상은 있잖아. 그러면 자, 3억이라고 쳐볼게요. 3억. 3억이면 3억이 10년 안에 100억이 되려면 30배가 오르면 돼요. 30배. 30배가 오르면 돼요. 자, 2, 4, 6 아니지. 2, 4, 8, 16, 32. 30도 아니고 32배죠. 그러면 2배씩 올라가면은 5년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 2배는 자신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2배라고 안 하고 한 달에 3%라고 할게요. 한 달에 3%로 하면은 단리는 12달이니까 36% 같죠? 복리로 두드리면 40%가 조금 넘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 40%가 좀 넘는 거를 또 복리로 2번을 두드리면 그게 딱 2배가 돼요. 무슨 뜻이냐면 한 달에 3%를 벌면 2년에 2배가 된다는 뜻을 말씀드린 거예요. 1000만 원으로 2배씩 벌면 100억 돼요 하면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니는 IMF 전에 운이 좋았던 거지 새끼. 이러고 욕하고 있잖아. 그런데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꿔주면 3억으로 한 달에 3%씩 10년을 벌면 100억이 된다고.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 1년에 2배는 못할 것 같은데 한 달에 3%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실제 가능해요.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야? 한 달에 3%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의 목표 수익률이 1년에 1%밖에 안 된다고? 진짜 1년에 1%는 하지 마. 1년에 1%는 진짜 할 필요 없어요. 적어도 1년에 1%면 은행에 넣어놔야지 왜 해. 그러면 적어도 1년에 한 15%, 20% 정도 하지 않아? 정말 보수적으로 잡아도? 물론 진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있긴 하더라. 뭐 보수적인 투자자 모임 이런 데서 들어보면 1년에 5% 뭐 이렇게 하던데 1년에 5% 하려고 주식하면 너무 머리 아프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적어도 1년에 한 15, 2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그러면 조금 더 높게 잡아서 한 달에 3%, 1년에 한 40% 잡으면 3억으로 10년에 100억 부자가 된다고. 훨씬 가까워졌죠. 10만 원으로 100조 벌지 말고 3억으로 100억 버는 거 해보세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한 달에 3% 목표로. 제가 그랬죠? 목표를 구체적으로. 열심히 하면 잡을까 말까 목표를 잡으면 된다고. 한 달에 3%가 절대 못 잡을 수치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만히 놀면서 하기는 힘들고 역시 열심히 하면 될 만한 수치예요. 아직도 제 주변 분들 중에는 주식 투자 안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당장 오늘 제 머리를 해주신 선생님도 주식 투자 안 해요.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공통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2가지 딱. 몰라요, 몰라. 그리고 원금 손실 날까봐 겁나요. 이 2가지. 그래서 그러면 안 해도 되나?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어떤 조건에서 안 해도 되냐면
제가 이거는 전업투자자의 조건이라고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좀 이게 찾아오는 뭐 한 20대, 30대 분들 중에 세무사님 저 전업투자가 목표인데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전업투자의 조건을 제가 말을 해주죠. 전업투자의 조건은 저는 좀 수학적인 사람이에요. 뭐 네가 주식을 잘하면 돼 이런 웃기지 마. 생각해봐. 주식 잘하는데 100만 원 있으면 어떡할 건데? 100만 원으로 1년에 나는 2배 벌 거야 해서 100만 원으로 1년에 100만 원 벌 거야? 그잖아요. 모든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돈 버는 걸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전업투자라는 얘기는 직업으로 그걸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년 동안 전업투자로 버는 돈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어느 게 더 커야 돼요? 전업투자가 더 커야죠. 그럼 예를 들어 1년에 5억을 버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 저한테 와서 전업투자자가 목표라고 말하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었어. 여태까지 있었어. 한 3명 있었어. 근데 제가 다 말렸죠. 왜? 아니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1년에 5억 벌잖아요. 5억. 그러면 1년에 5% 수익 잡으면 100억 있어야 되고 10% 잡으면 50억 있어야 돼요. 그거 있어요? 없으니까 전업투자 하고 싶겠지. 없대. 100억도 없고 50억도 없고 한 10억 있대. 근데 그랬지. 10억으로 5억 벌려고 전업투자 한다고? 자기 몸값이 5억인데? 그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전업투자를 하는 조건은 딱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 있는지. 얼마로 1년에 몇 퍼센트 벌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몸값이 열심히 일했을 때 1억을 벌 수 있어. 그러면은 그래도 한 10억은 있어야 전업투자 하는 거 아니에요? 10%? 아까 네가 30% 40% 목표 세우려면 그건 목표잖아. 목표. 목표랑 현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사법고시를 목표로 해서 지금 윤석열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잖아요. 적어도 목표와 현실은 다르잖아. 제가 아까 말했던 3억으로 100억 부자 될 거야. 10년 동안 1년에 40%, 한 달에 3%. 이건 목표잖아. 모든 분들이 그걸 이루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 이루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전업투자자는 목표가 아니라 현실이잖아. 거기서 내가 꽃감 빼먹듯이 내 월급을 빼서 먹어야 된다고. 그럼 적어도 1년에 내가 버는 돈 이상 벌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생각에 시드머니는 무조건 10억 이상 있어야 돼. 근데 저한테 전업투자 하겠다고 찾아오신 분 중에 시드머니가 10억 이상이었던 분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본업에 충실하시면서 투잡으로 하세요. 그럼 이게 야 너 되게 네 생각만 하는 거 아니야? 네도 주식만 해서 돈 벌어놓고 아닌데? 저는 늘 투잡이었는데 저는 원잡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한 5잡 정도 되는데 직업이라는 거, 잡이라는 거는 취미가 아니에요. 제가 요즘 오토바이에 미쳤는데 오토바이는 제 직업이 아니에요. 왜? 그걸 타서 제가 돈을 버는 거 아니니까. 취미죠. 직업은 돈을 벌어야 돼. 저는 한 5가지 이상에서 돈을 벌고 있어요. 벌잖아. 책도 썼으니까 인쇄수당도 나오고 유튜버로서 구글에서 돈도 맨날 꼽아주고 있고 또 법인 2개 운영하면서 법인에서 돈 들어오고 있고 또 뭐 임대사업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돈이 막 들어오고 있죠. 그럼 적어도 여러분들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업투자는 안 해도 돼. 그리고 투자에 목숨 걸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까 제 헤어 디자이너 선생님처럼 나 잘 모르고 원금 까먹을까 봐. 그러면 적어도 원금을 그래도 안 까먹는 선에서 은행 금리보다 높게 벌 수 있다면 정도. 그 정도만 투자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2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전업투자 정도의 노력으로 엄청 해서 정말 큰 수익을 내려고 내 모든 걸 불살르고 싶은 정도의 공부 또는 그래도 은행금리 이상. 그 은행금리가 얼마인데? 1년에 1%잖아. 그럼 공부해서 1년에 한 5%, 10% 정도 벌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과연 공부를 해서 1년에 5%, 10% 벌 수 있느냐의 문제죠. 아까 1년에 40%, 50%는 우리의 목표인 거고 그래서 빨리 100억 부자 되고 싶은 거고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그럼 은행금리가 1%인데 적어도 내가 한 4%, 5% 또는 한 10%까지는 월 1%까지는 벌 수 있을까? 저는 그것도 확신을 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당연히 벌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평균값이기 때문이에요. 평균값. 평균값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매년 또는 매월, 매분기 은행금리보다 높게 벌 수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은행은 원금 보장을 해주니까. 원금 보장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하루는 또는 한 달은. 근데 좀 더 길게 1년은, 2년은, 3년으로 보면 원금 보장이 된다고요. 주식시장. 원금 보장이 되고 금리 이상으로 준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정확히 생각하셔야 돼요. 너가 오늘 내가 내 돈 달라고 하면 개런티 해줄 거야의 원금 보장이 아니고요. 확률적으로 1년, 2년, 3년 롱텀으로 봤을 때 은행금리보다 높아야 돼.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은행금리보다 높아야 돼요. 은행금리보다 높다는 얘기는 은행금리가 예를 들어 5년에 한 1년에 1%씩 5%야 5년에. 그러면 주식시장은 1년에 2%씩 5년에 10%를 줘야 돼요. 그러면 그냥 이자만 주나? 당연히 원금 플러스 10%라는 얘기 아니고 너무 당연한 논리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롱텀으로는 원금을 보장해주냐 안 보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 수익률이 은행 수익률보다 높다는 얘기는 당연히 원금 보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몰빵한 투자자들이 주변에 한두 명 있어서 그래. 몰빵은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왜? 한순간에 아웃이 되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나잖아요. 살아있을 땐 재기 발판이 있지만 계좌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좌도 올인되면 끝나잖아요. 10종목을 사서 10종목 다 상장 폐지된 사람 나한테 오라니까 내가 10억 준다고? 계좌에 10종목이 있는데 10종목 다 올인해서 빵원된 사람 오라고. 이 영상 보는 유튜브 보는 사람 다 오세요. 내가 계좌에 딱 10개 갖고 있었는데 10개가 다 상장 폐지돼서 빵원됐다? 오시라고 제가. 그분은 번개 맞을 확률이 이긴 분이기 때문에 로또 당첨금을 줘야 돼. 근데 그런 분은 없다니까? 한 종목 사서 오른돼서 원금 보장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다고 은행보다 더 주는 게 아니고 기본은 알고 기초는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원금 보장하면서 은행금리보다 더 준다고 저는 확신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주식 투자자로서 저 개념은 딱 머릿속에 박아놔야 돼요. 모든 게 저게 다 답이 돼. 내 친구는 코인을 해서 대학생들 500만 원으로 1억 벌어 맨날 술 사줘요. 근데 나도 했더니 나는 한 달 만에 빵원 됐어요. 당연하지. 한 달 만에 빵원 된 사람 50명의 돈이 그 한 명한테 갔잖아. 복권하고 똑같잖아요. 복권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잖아. 근데 복권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면 복권은 기대값 자체가 일이 안 돼. 쟤네가 먹어가잖아, 쟤네. 복권위원회 이런 데서 50%를 떼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권의 수익률 자체가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해결이 안 되고 주식시장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예요. 위험이 굉장히 높지만 평균값으로 치면 와 은행금리보다 되게 많이 주네. 평균값으로 치면. 근데 그 평균값 중에 원금 또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고 그 돈들을 평균값 이상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은행이 100명한테 1%씩 준다면 주식투자 수익률은 100명한테 2%씩 줘요. 100명한테 2%씩 주면 200%죠? 200%의 수익률을 준다고 100명한테. 근데 1등한테는 100% 줘. 그래서 1등은 1억으로 1억을 만들었어 1년에. 근데 나머지 2등한테는 20%, 3등한테는 15%, 4등한테는 10%. 아직도 200이 안 됐네. 한 20등까지 그렇게 쪼개갖고 200% 주겠죠? 나머지 그 아랫사람들은 원금 또는 손해 뭐 이런 거예요. 평균의 개념을 정확히 생각하세요. 평균으로는 은행금리보다 더 많이 주는데 그 평균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1등한테는 2배도 주고 꼴등한테는 야 너 한 종목에 몰빵했어. 야 너 강 크다. 마이너스 100%도 뺏어가고
이해하셨죠? 그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종목으로 치면 대형주, 중소형주도 그렇게 가능하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대형주 안 사고 중소형주 못 사겠다고. 왜요? 아, 종목도 잘 모르겠고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맞아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그 대신 대형주는 언제 10배 날지 모르잖아. 대형주는 언제 10배 날지 모르잖아. 중소형주에서 10배 나는 거 1년에 몇 개씩 꼭 나오잖아요. 대형주에서 10배 나는 거 갖고 와봐. 10조 이상에서. 몇십 년에 걸쳐서 10배, 100배가 난 거지. 10조 이상 종목 중에 1년 만에 10배 나는 거 갖고 와보라고. 없다고요. 10조 이상에서 100조가 넘어가려면 지금 100조 넘는 게 2개밖에 없는데? 없지. 10배 나는 거 없다니까. 100조 넘는 게 2개밖에 없는데. 근데 1000억짜리가 1조 된 건 있어요. 찾아보면. 특히 코로나 이후부터 찾아보면 10배가 뭐 20배 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대형주는 안전하지만 좀 낮은 수익률. 중소형주는 불안하지만 좀 높은 수익률. 여러분들의 그 스타일에 저게 맞아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저기 매매와 투자도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사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기본 개념은 왜 중요하냐면 저런 거랑 똑같아요. 자꾸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여러분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스스로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는 치마 입고 뭐 남자는 뭐 바지 이런 거 청첩인가? 안 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의 성은 정확히 알고 있죠? 또는 여러분들의 나이도 정확히 알고 있죠? 또는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건성 피부인지 지성 피부인지도 알고 있죠? 혈액형도 알고 있죠? MBTI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베스터에 가까워요? 트레이더에 가까워요? 또는 여러분들은 위험 선호자예요? 위험 회피자예요? 대답 못하고 있잖아.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트레이더에 가까운 성향이라면 매매를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인베스터에 가까운 성향이라면 투자를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험 선호자라면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고 중소형주를 좋아하고 하면 돼요. 또는 여러분들이 위험 회피자라면 대형주를 좋아하고 안정적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거부터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완전히 어긋나는 거죠. 맨날 지옥이야. 맨날 지옥이야. 자기한테 안 맞는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비유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주식 병원이 없어서 그렇지 저는 주식 병원이라고. 여러분들은 딱 진맥막 짚으면 아, 이 사람이 엄청 힘들겠구나. 엄청 힘든 거죠. 트레이더인데 자꾸 막 10년씩 갖고 있는다 그러고 10년 갖고 있으면 뭐해. 훌라당 팔아먹고. 막 그런 식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주식 투자에 성공하면 인간관계의 자유? 근데 또 확실히 경제적 자유는 느낄 수 있죠. 이렇게 돈이 있어 보면. 아, 정말 돈 없을 때 삼겹살 먹다가 돈 있으면 소고기 먹는 거. 얼마 전에 그 대화를 후배들하고 했었나? 꽤 나이 차이 나는 후배랑 소고기를 먹으러 갔어. 근데 내가 생각난 거야. 걔가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어. 아차쿠나. 야, 돼지고기 먹으러 갈 걸 그랬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소고기 더 좋아해. 그러고. 아니, 너 돼지고기 더 좋아한다 했잖아. 아유, 돈 없으니까 하는 소리 그러더라고. 돈 없으니까 하는 소리 그러는 거야. 아, 이코노미 클래스 타도 괜찮아요. 아, 돈 없으니까 그랬지. 퍼스트 클래스 타면 뭐 왕국인데 그잖아요. 돈 없으니까 하는 소리죠. 어쨌든 경제적 자유가 있으면 좋은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유가 있다고 우리는 꼭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군대에서 제일 슬펐던 건 이동의 자유가 없었던 거였어요. 누군가 보고 싶을 때 보지 못하고 군대에 박혀있는 그 자유 없음을 저는 군대에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참고로 공군이라서 6주에 2박 3일 휴가 나왔는데 이런 소리 하면 육군 애들이 진짜 욕하겠다. 근데 어쨌든 저는 좀 나이 먹어서 가갖고 나이 막 27, 8에 가갖고 그 세상 맛을 다 알고 있는 나이라서 그 군대 6주 동안 이렇게 묶여 있는 거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그 자유의 억압은 확실히 느꼈거든요.
물론 군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니까 한 거지만. 근데 이제 이 경제적 자유가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이래요. 제가 요즘 오토바이 탄다니까 그리고 저는 스쿠터를 샀어요. 베스파 550만 원짜리 베스파 이태리 스쿠터.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오토바이를 한 달 만에 또 계약을 했어요. 두쿠 390 오스트리아 오토바이 한 800만 원짜리. 그러면은 꼭 아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오토바이 타는구나. 근데 왜 할리 데이비슨 안 타? 이래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난 돼지고기가 더 좋아요 했지만 결국은 소고기가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나 할리 데이비슨 타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타가 아니잖아. 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하나도 속상하지 않아. 다 이유가 있겠죠. 저한테 이유는 저는 원래 안전제일주의예요. 왜냐면 오토바이는 배기량에 따라서 고배기량으로 가면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서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배기량 스쿠터를 타고 쿼터급, 미들급, 리터급 이렇게 올라가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리 데이비슨 내가 나중에 1, 2년에 타고 싶을 때 타면 되지 뭐 이런 거죠. 경제적 자유라는 건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못하면 하고 싶지만 돈이 있으면 사실 안 해도 그만인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 부자들이 되게 검소해 보이죠. 검소한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별게 없거든요. 더 뭐 비싼 거 사봐야. 진짜예요. 저한테 롤스로이스 왜 안 타냐고? 그 롤스로이스가 뭐가 그렇게 좋아요? 내가 롤스로이스 타봤는데 뒷자리 이게 안 열려. 에피소드. 롤스로이스를 우리가 5명이 탔거든요. 5명이 탔는데 운전수랑 운전수 옆에 그리고 뒤에 이렇게 해서 4자리만 있고 원래 우리 보통 승용차 뒤에 이 가운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타겠어요? 이 뒤에 막 힘들게 탄 거야. 내가 그때 그 생각을 했지. 야, 이 비싼 승용차를 5명이 못 타네? 뭐 그런 거죠. 그게 뭐가 부러워. 그런 거예요. 어쨌든 주식도에 성공하면 인간관계의 자유도 있고 경제적 자유도 있다. 리딩. 사실 저도 뭐 아카데미 교육기관을 하는 입장에서 막 리딩을 막 심하게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차피 만약에 돈을 버는 관점으로 본다면 저도 주식 교육으로 돈을 벌고 리딩하는 사람들도 주식 리딩으로 돈을 버니까 야, 리딩과 교육의 차이가 뭔데? 뭐 이러면 저도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저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라는 말은 제 양심상 적어도 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거면 너 큰 부자 되라는 말 절대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야 종목 선정은 우리 아카데미 종목 선정반을 제가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매일 방송하면서도 오늘 시장이 이러니까 이렇게 종목 선정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야, 이거 사면 너 이거 10,000원에 사면 15,000원에 팔면 50% 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리딩은 이제 그런 식이니까 A, B, C, D 종목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면 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거를 수강하는 사람들, 참여자들 생각하는 시간을 또는 생각하는 능력을 키워주느냐 안 키워주느냐의 차이죠. 저는 아카데미 교육기관을 하는 이유는 그 생각의 크기를 키워주고 싶은 거죠. 이렇게 하는 거야. 너도 봤지? 다음부터 너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저는 교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삼박자 투자법은 어렵지만 완벽한 투자법이라는 저 말은 제 본심이에요. 삼박자 투자법을 못하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차트를 모르거나 재무제표를 못 보거나 또는 다트 사이트나 상승률 상위 재료를 못 찾아내거나 몰라서 못하는 거죠. 알면 무조건 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우리는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한 거고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아야 되고 주식의 가격이 10,000원에서 20,000원이 되려면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가격이 움직이는 방법밖에 없고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10,000원에서 20,000원이 되기 위해선 사람들이 많이 사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에 재무제표 좋은 것만 사나? 여기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 재무제표로 다 샀어요? 반도 안 될걸? 나머지 반은 뭐 그냥 옆에서 좋다 그러니까 사고 뭐 신문보다 사고 유튜브보다 사고 하는 거잖아. 그잖아요. 재무제표 보고 산 사람 반도 안 돼. 근데 왜 재무제표가 보면 돈을 번다 그래? 말이 안 되지.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건데
주가가 올라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매수 주문을 넣는 이유는 천차만별인데 그 천차만별 중에 그래도 크게 세 가지가 재무제표, 차트, 정보 분석이란 얘기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어. 성장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가 지금 27%가 빠졌어요. 그럼 당연히 야, 성장주 위주로, 기술주 위주로 많이 빠지는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저는 과감히 오늘 그냥 제 책 성장주에 투자하라 또는 이 목차로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이 스팟, 이 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주식 투자 딱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부자 될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부자 되려면 몇십억, 백억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장주를 사지 않고는 부자가 안 된다고 저는 강조드리는 거예요. 오늘만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2년, 3년, 5년, 10년 할 거면 주변에 부자 된 사람 다 물어봐. 테슬라 사서 부자 됐다고 하고 뭐 사서 카카오 사서 부자 됐다고 하고 뭐 이런 분들이지 뭐 은행도 사서 100억 번 사람 내 앞에 데리고 와봐. 은행도 사서 100억 번 사람 내 앞에 데리고 와보라고요. 배당이나 받는 거지. 우리는 부자 되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니까. 당연히 기술주 공부를 해야죠. 오늘만 기술주가 안 좋다라는 얘기를 머릿속에 세뇌를 박아놓으면 뭐 할 건데? 그럼 기술주 이제 안 하고 뭐 할 건데? 맨날 은행도 살 거야? 조선도 사고? 아니라고요.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성장주를 찾는 방법은 사실 저는 이 성장주 차트로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차트로. 근데 이제 차트로 찾는 거를 한 작년까지 했었어요. 작년 한 가을까지. 근데 지금 거의 6개월 이상 안 한 이유가 성장주를 차트로 찾으려면 우상향 신고가 종목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기존에 우리가 성장주라고 알고 있었던 또는 성장산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종목들도 죽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 차트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은 성장주를 찾는 방법은 성장산업을 찾는 방법밖에 없죠. 그럼 성장산업을 어떻게 찾냐고요? 우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성장산업이 뭔지. 우리 안 해본 게 성장산업이에요. 우주선 타본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 우주항공이 성장산업인 거예요. 자율주행차 타본 사람 손 들어봐. 반자율 말고 지금 4세대 자율 지금 시험 운행한다는데 4세대 타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그게 성장산업인 거예요. 집에 말하는 로봇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잖아요. 로봇이 성장산업. 왜 그것들이 성장산업일까요? SK텔레콤이 언제 제일 많이 올랐는지 아세요? 99년도에. 99년도에 그때는 스마트폰도 아니었죠. 그냥 핸드폰을 갖고 있는 국민 그 시장 점유율이 5%가 안 됐을 때예요. 이제 막 핸드폰을 하나씩 갖고 시작할 때. 부자들만 갖고 있을 때. 그때 SK텔레콤이 50배가 올랐다고. 이해했어요? 모두가 갖고 있을 때 오르는 게 아니고요. 모두 중에 5%가 갖고 있을 때 오르는 거라고. 성장산업 쉽죠? 여러분들이 안 해본 산업? 그 산업이 성장산업이에요. 전기차는요. 전기차 타는 사람 손 들으라고 하면 이 중에서 정말 10%는 안 될걸? 전기차 타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아직 많지 않아요. 8테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2시 10... 원래 1시간 반 시간이니까 쉬는 시간은 2번 갔더라도 8테마의 1개 정도 하고 2시 10분에 쉴게요. 두 개 정도 해도 되겠다. 2개. 8테마 2개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자, 일단 이 8개의 테마에 늘 제가 웬만하면 안 빼는 애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안 빼는 그 3가지가 반도체, 제약바이오, 전기수소차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시총이 일단 우리나라 증시에 완전 상위에 꽉 잡아먹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계속 좋은 종목들도 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적용을 했을 때 보통 뭐 5개, 10개, 15개 사잖아요. 그 중에 반도체 하나, 제약바이오 하나, 2차전지 하나 갖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포트폴리오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달 꼭 껴주는 거야.
근데 얘네 말고는 조금씩 바뀌죠. 매달 바뀌어요. 이렇게 8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테마들 좀 자주 넣어주고 또는 방금 말한 그 3가지 반도체, 제약바이오, 전기수소차는 무조건 넣어준다. 거의 무조건 100% 넣는다고 보면 돼요. 그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시총 위에서 꽉 버티고 있고 그 아래 뭐 조 단위 또는 몇 천억 단위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심지어는 저런 얘기했죠. 뭐 학과 그리고 뭐 군대 뭐 얘기도 했던데. 뭐 그러니까 굉장히 특혜를 주겠다는 얘기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검사 출신이니까 경제는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산업 구조랄지. 지금 주변에 많이 그런 핵심 싱크탱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이 조언은 사실 제가 봐도 뻔해. 아니,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가장 점유율이 높은 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를 막 돈 쏟아부었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잘하는 걸 더 잘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미래의 먹거리로 3개를 꼽았었고 그 3개가 아까 제가 말한 딱 그 3개예요. 제가 늘 낀다는 3개가 문재인 정부 때도 미래의 먹거리 3개가 뭐였냐면 반도체인데 그냥 반도체가 아니고 비메모리 반도체. 자동차인데 그냥 자동차가 아니고 미래형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3가지가 문재인 정부의 미래 먹거리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당연하다. 아, 왜 우리나라 1대, 2대, 3대 산업이니까.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반도체 산업 강조도 어떻게 보면 육성 강조는 좀 웃긴 말이야. 육성할 필요는 없지. 지금 뭐 1위인데 그냥 잘하는 거 더 잘해라. 더 많이 지원해 줄게.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당연한 정책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또 뭐가 나오겠어요? 자동차 산업 정책 당연히 나오겠지. 미래형 자동차 자율주행도 키워주고 전기차 또 키워줄게. 수소차도 법도 바꾼다면서요. 그런 거예요. 또 제약바이오 신약개발 열심히 해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정책적으로도 그런 얘기 나올 것이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쪽 또는 이제는 조금씩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지만 그래도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전 정부였고 전 정부 초기였던 것 같은데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일본에서 수출 제한 있었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사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그 정부에서 국산화, 부품 국산화 굉장히 미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 국산화, 소재 국산화, 부품 국산화 종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 비메모리나 부품 국산화 또는 마켓시어. 적어도 시장 점유율 1위면은 진짜 좋은 거고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만 해도 소부장 중에서 굉장히 자기 이름값 하는 정도의 시총이나 주가 차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반도체는 그런 식으로 종목 선정을 해나가면 되시고요. 전기수소차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미국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도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우리 미국 가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거야 뭐 이런 관계들. 그래서 알리바바주와 그 주 근처의 우리나라의 노선도라 그래. 그 공장 지역도 막 이런 것도 막 돌고 그랬죠. 그리고 수소법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수소는 하여간 우리나라 제한된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건 있어요. 전기차가 세계적인 거면 수소는 조금 우리나라의 특성. 어쨌든 테마 중에 8개의 테마 중에 반도체, 전기수소차. 특히 반도체는 지금 약간 1위가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지수보다 약해요.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반도체는 원래 대장의 논리로 본다면 대장이 약한데 쫄개들이 강할 수 있겠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필수적으로 넣긴 하지만 이번 달에는 조금 강조를 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대장이 약하니까. 어느 정도 약하냐? 지수보다 약하잖아요. 거래소 지수가 뭐 미국 증시가 지금 3%대 나스닥 하락 나왔으니까 우리 보통 절반 정도 시초가 시작하니까 1%, 1.5%만 빠져서 시작한다 해도 뭐 조금만 음산 나온다 해도 당연히 거래소 지수 또 전저점 깨고 내려가겠죠, 월요일 날. 근데 어쨌든 금요일 기준으로는 안 깼었단 말이죠. 근데 대형주 중에서 연중 최저가 깬 거 삼성전자밖에 없어. 연중 최저점 올해 2022년
6월 며칠이었어요? 10일? 금요일날 어제가 10일이었나? 맞나? 7, 8, 10. 2022년 6월 10일 기준으로 연중 최저점은 지수도 아니었고 시총 한 탑 10, 탑 20 사이에 연중 최저점은 삼성전자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근데도 그렇게 애널들이 나와서 펀드 매니저들 나와서 뭐 삼성전자만 사면 인생 바뀌는 것처럼 뭔 인생이 바뀌어. 속만 바뀌고 있지 지금. 왜냐면 삼성전자만 사는 분들의 마음은 아까 제가 말했던 안정적인 완전 안정적인 심리의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서 그냥 나는 로 리스크 로 리턴을 택한 사람이야. 근데 로 리턴이라도 올 줄 알았는데 지수보다도 더 약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야? 로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 하이 리스크 로 리턴이야? 그죠? 그잖아요. 지수보다도 위험했는데 수익은 없잖아.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에 확실한 건 없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확실해. 뭐 지금이 바닥이야. 아무리 쓸데없는 소리 해도 시장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확실한 게 어딨어. 세상에 우량주가 어딨어. 좋은 종목이 어딨어. 나한테 수익 내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에서는 똑같은 종목이죠. 왜? 연중 최저점인데? 2022년 1월 1일부터 어제까지 어느 시점에 샀어도 모두 전 국민한테 손해를 준 종목인데? 그런 종목이 시총상에 없다니까. 상장 폐지되고 이런 거 말고 시총상에 없어요. 그럼 안 좋은 종목이잖아. 근데 걔가 우리나라의 시총 완벽한 1위 종목이자 반도체 1위 종목이니까 반도체는 이번 달엔 좀 강조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넣고 계속 우리는 저런 거예요. 또 저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장도 안 좋은데 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보면 뭐하냐. 지금 이렇게 해놓는 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왜? 창조음 공부 안 하잖아. 창조음은 돈 벌었으니까 놀러 가고 싶지 않아요? 다 놀러 간단 말이야, 번 돈으로. 지금 돈 없어서 놀러 못 가잖아요. 돈 없어서 맛집도 못 가고, 돈 없어서 해외도 못 가잖아. 그러니까 공부나 할 거 몇 개 더 있나, 집에서? 열심히 하시라고. 돈 벌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놀러 다녀야 되거든, 돈 벌면. 지금이 진짜 공부하기 좋은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일 하는 게 좋은 거지. 맨날 떨어지는데 뭔 공부를 하냐. 그럼 오늘 맨날 오를 때 공부했냐고. 오를 때 절대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그게 말이 되냐고. 오를 때 공부 안 하는데 그럼 떨어져도 공부 안 하고 오를 때 공부 안 하니까 맨날 악플이나 달고 다니는 거지. 그잖아요. 떨어지는데 공부 이런 거 하면 뭐하냐. 그럼 100% 걔는 오를 때도 안 했을 거야 공부. 그러니까 맨날 악플러가 된 거야. 주식 때문에 인생이 망했거든. 공부 안 했으니까 망했지. 공부하면 망하나? 나처럼 잘 되지? 그래서 반도체는 약간 그 정도 느낌? 그럼 전기수소차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반도체보다는 얘가 약간 성숙산업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비메모리 빼고는 사실 메모리는 거의 성숙산업이죠. 근데 이제 전기수소차는 그래도 성장산업이죠. 근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전기차의 100% 시대가 아니고 10%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주행보다는 성숙산업이지만 반도체보다는 성장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은 일부러 수소차도 써놓은 건 수소법 개정안이 얼마 안 있으면 나오기 때문인데 그래도 전기차가 사실 중심에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1시간 수업하고 10분, 2시 10분 쉬고요. 나머지 8테마 중에 6테마는 2교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바로 하겠습니다. 1, 2 테마 2개 했고요. 테마 8개 다 하고 바로 종목 들어갈 거고요. 시간이 많이 늦어서 40분에 수업을 시작하네. 4시 반 좀 더 지나도 될까요? 4시 반까지 하려면 시간이 거의 20분은 지금 잡아먹은 거야. 아까 제가 사인도 오래 하고 화장실, 여자 화장실 좀 줄이 길어서 20분 오버됐어요. 자, 일단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테마 3개 중에 제약바이오의 시총이 우리나라 탑3 안에 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전통적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예요. 전통적으로는 반도체와 자동차니까 그게 시총 1, 2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는데 시총 3위의 업종이 제약바이오가 된 거죠.
거래소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또는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등등 여러 종목들, HLB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시총 3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 시총은 사실 최근 1, 2년 동안 좀 줄어들었어요. 제약바이오 시총은 최근 1, 2년 동안 줄어들었고요. 전기차의 시총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어떤 산업이 진짜 청상 산업이고 요즘에 핫한 산업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핫했던 건 확실히 제약바이오보다는 전기차였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시총 2위로 올라와 있고, 또는 코스닥의 시총 1위가 에코프로-BM, 이런 것만 봐도 당연히 전기차가 압도적으로 최근 핫한 테마라는 걸 알 수 있죠. 최근은 하루 이틀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년이나 3년을 말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코로나 이전까지는 제약바이오의 시총이 전기수소보다 훨씬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전기수소차의 시총이 굉장히 커졌고, 제약바이오는 좀 쪼그라든, 셀트리온도 10위 안에 못 들어있고, 코스닥에서도 1위 자리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에코프로비에한테 내줬고, 뭐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 우리가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러잖아요. 못 느끼셨나 그런 거? 살면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느껴갖고 저는 웬만한 거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대하는 것도 없고요. 없어요. 우리 기대 안 해야 좋아.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에 사실 투자자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죠. 이렇게 제가 가끔 일주일에 한 명 정도, 한 분 정도 상담을 해드리는데, 상담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제약바이오가 은근히 많이 갖고 있어. 왜 그러냐면 카더라로 사기 때문이에요. 카더라에서 제일 많이 떠도는 건 제약바이오 확률이 높거든. 생각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전화를 했어. 야, 빅 소식 너 이거 10배 가는 거 내가 말해줄게. 뭔데? 국민은행.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돼요. 10배 가는 거 말해줄게. 삼성전자. 말이 안 돼요. 일단 10배 가는 건 내가 처음 듣는 거여야 돼. 그리고 물어볼 거 아니야. 야, 나 그 종목 처음 듣는데? 그게 왜 10배가? 야, 신약개발 끝딱 났어. 이거 신약개발 통과되면 끝이야. 의사 아니고서는 돌이 없지. 무조건 사야지. 의사들은 안 살걸? 제가 아는 의사 여러분들은 제약바이오 근처도 안 가더라고.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는 다 별것처럼 보이고 잘 모르는 분야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우린 잘 모르니까 대단해 보이죠. 대단해 보여서 기대가 컸었단 말이에요. 야, FDA 통과만 하면 진짜 10배 가는구나. 실제로 10배 가는 거를 가장 많이 보여준 업종은 제약바이오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환장하게 하는 거야, 진짜. 내 친구는 제약바이오 서서 1억이 100억 됐단 말이야. 그럼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내가 사면은 1억이 빵원 되는 거지. 왜? 그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여기서도 그 기본 철학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럼 끝났잖아, 벌써 설명은.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면 제약바이오 사세요. 내가 그냥 보수적인 사람이면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만약에 제약바이오를 사더라도 어떻게 사면 돼요? 한 10분의 1이나 8분의 1 정도만 사세요. 1억을 하면 한 1,000만 원만 사고 10억을 하면 1억 5천 사면 되잖아. 10억 하다 1억 없어도 상관없고 1억 하다 1,000만 원 없어도 상관없잖아. 그럼 적어도 공격적인 사람도 한 10분의 1, 5분의 1 사면 되는 거고, 만약에 보수적인 사람이면 사지 마세요. 왜 사? 보수적인데. 얘네 업종은 아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니까. 이런 게 아까 제가 말한 너 MBTI가 뭐야? 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바로 1초 만에 나 뭐 이 어쩌고저쩌고야. 그렇게 잘 외우고 있대. 나는 죽어도 안 외워지던데 그게. 근데 너 위험 선호야? 그게 뭔데? 너 매매 좋아해? 투자 뭐야? 그게 난 투자자긴 한데 일주일에 한 번씩 샀다 팔았다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면은 답이 많이 나와. 제약바이오는 사도 돼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사도 돼요. 당신들의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이면 사면 어때? 1억 중에 1,000만 원, 1,500만 원 제약바이오 산다고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10배 올라가는 거 보면 땡큐지. 보수적이면 안 사면 되지. 종목은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는 신약개발이 원래 꽃이에요. 꽃인데 그 꽃이 요즘에 많이 시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장세에 따라 달라져야 되니까 요즘에는 제약바이오 중에 좀 실적 있는 피부, 성형, 덴탈 뭐 이쪽에 좀 더 움직임이 좋아요. 사실 그쪽도 보면 되고 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는 아까 종이의 집을 안 보신 분들은 이해를 못 듣겠구나. 거기에 등장인물 인질범이 8명이 나오는데 다 도시 이름이야. 모스크바, 베를린, 도쿄 뭐 도시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한국판도 도시 이름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그 배역 보니까 도시 이름에 거기 원래 도쿄라는 여자 배우가 핫하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 전종서, 진종서 그분이 하시던데. 자, 그다음 신재생 에너지는 저는 연상법에 특화된 사람이에요. 저기 러시아가 보이니까 모스크바가 보이고 모스크바가 보여서 아까 상을 줬는데 왜 줬는지 설명을 안 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자, 어쨌든 우러 사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로 지금 에너지 부분이 사실은 거의 올해 연초부터 제일 빅카드예요. 빅카드.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니까 직접적인 유가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뭐 S-오일이랄지 이런 정유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또는 유가가 오르니까 그러면 대체 에너지 쪽. 근데 대체 에너지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2007년 아까 제가 노무현 전 정부 2003, 4, 5, 6, 7 그때의 대장주가 지금은 OCI 동양제철화학이에요. 그럼 걔가 뭔데 태양광 때문에 그게 몇 년 전이야 지금. 2022년 15년 전인데 15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도 태양광 풍력이었는데 아직도 많이 대중화되진 않았지. 아직도 그냥 약간 기술주 라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성숙 산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성장 중인, 역시 하이브스카이 있죠. 그래서 태양광 풍력 또는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특성, 아까 제가 수소도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원전도 마찬가지죠. 전 정부, 문재인 전 정부는 탈원전이었다면 이번에 그러면 다시 또 원전. 그래서 원전 관련주, 풍력,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로봇이에요, 로봇. 여섯 번째는 자율주행. 이 성장 산업들은 사실은 이렇게 엉켜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에는 AI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5G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어서 그렇게 이것저것 다 엮어서 보면은 사실은 5G 테마 갖고 있는 분들은 욕받죠. 왜냐면 무슨 뜻이냐면 고생하고 있죠. 그래도 요즘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뭐 작년에 뭐 게임도 올랐었고 메타버스도 오르고 한 방씩은 다 했단 말이야. AI도 오른 적 있고 뭐 요즘에 로봇도 오르고. 근데 5G는 코로나 이후에 사실은 제대로 시세를 한 달 이상 준 적이 없어요. 뭐 2, 3일 오다 말고. 그래서 이게 다 엮여있긴 하지만 또 세분화시킬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5G를 넣은 적은 없어요. 성장주를 하면서 5G를 넣은 적은 없다고. 왜? 핫하게 보이지가 않으니까. 왜 핫해 보이지 않아요? 난 좋아 보이는데. 저는 가격 지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5G가 상승 연속성을 보여준 적이 없어. 그럼 아직 나는 믿지는 않는 거죠. 언제는 보여줄 수 있을까요? 보여줄 수 있겠죠. 제가 뭐 6G가 시작된다면? 6G가 시작된다면? 어쨌든 로봇, 자율주행, AI, 5도 다 엮여 있는데 그래도 그것들을 떼어내서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떼어낸 거고요. 이 두 개. 비슷하면서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자율주행은 지금 좀 더 글로벌 큰 시장. 뭐 말하면 뭐예요? 지금 미국의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당연한 이거 만드는 애플이 시총 1위예요. 세계에서. 이게 뭐 1,000만 원이에요? 1억이에요? 애플 아이폰이 비싸다면서요. 중고가도 비싸다 그러던데? 중고가 비싼 게 좋은 거잖아요. 아이폰 1억 해요? 1억? 안 하잖아. 안 하잖아요. 근데 1억도 안 하는, 1,000만 원도 안 하는 폰 만드는 애플이 시총 1위라고요. 반도체도 안 만드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만드는데, TV도 만들고. 근데 애플은 폰만 만드는데 세계 1위라고요. 왜 그럴까요? 애플만 만들었고 모두가 썼기 때문이죠. 물론 갤럭시도 있고 뭐 중국에 모두 있고 하지만
급이 다르잖아. 우리는 모두 다른 급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1등급의 폰을 애플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아직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시총 1인 거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자율주행에 다 들어간 거예요. 왜? 아직 자율주행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누군가는 1등 자율주행을 만들겠죠. 그거 만드는 회사는 무조건 세계 시총 1위겠죠. 압도적으로 세계 시총 1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럼 그 회사를 찾아서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되게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 주식을 잘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제가 아는 제 주변에 돈 많이 번 분들 중에 이런 기술 쪽으로 공대에 나와갖고 약간 우리가 얼리 어댑터라고 그러죠. 얼리 어댑터 쪽으로 주식을 했던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애플의 아이폰 처음 출시됐을 때 와 이거구나 하고서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부품 기업들 공부 쫙 해갖고 그 사람이 그때 50배인가 먹었을 거야 아마. 그런 거라고. 아이폰 만드는 애플도 50배가 가지만 거기에 부품 납품하는 사람도 50배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에 뭐예요? 뭐 테슬라 관련주들이 뭐 부품 납품한다고 하면 오른다, 뭐 어디 부품 납품하면 오른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맨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자율주행은 빅테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 빅테크 기업들 중에 1위는 당연히 현재의 애플 또는 현재의 테슬라처럼 너무나 당연히 될 것이에요. 그 다음 로봇은 그러면 로봇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만큼 큰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이제 로봇의 성장성 얘도 약간 우리나라에 적합한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자동차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이 발전했는데 자동차 산업하고 반도체 산업이 이런 사람이 수공으로 하는 것보다 이런 산업용 로봇들이 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산업용 로봇이 많이 발전한 거죠. 그 산업용 로봇에서 지금 서비스용 로봇으로 진화되는 과정, 그 과정 중에 현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고 LG가 로봇 산업에 관심을 표명하고 삼성이 작년 말 올해부터 야 우리 로봇 할 거야 계속 그러면서 이제 곧 8월 9월에 상용화된 로봇을 출시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 로봇 산업은 성장성도 당연히 있고 우리가 늘 꿈꾸던 제가 고등학교 때 나온 것 같은데 로보캅이라는 영화가 로봇 경찰이잖아요. 로보캅이. 근데 그게 지금 몇 년 전이겠어요. 고등학교 때였으면은 한 8년 전 정도 되나? 그래서 어쨌든 얼마 되진 않았지만 우리는 늘 꿈꾸고 있었다고요. 로봇 경찰을. 근데 이제 가까워지고 있겠죠. 아직 우리 로봇 경찰 본 적 없잖아요. 가까워지고 있겠죠. 자율주행차, 지 맘대로 움직이는 그런 차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종들에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관심 깊게 보면 되고 실제로 이 두 개는 막연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 막연하지 않다고. 주식시장에서 한 가닥씩 다 했잖아. 당장 얘 로봇도 작년에도 한번 움직였었고 올해 연초부터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배가 올랐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장주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바뀌는 속에서 아직 안 올랐는데 괜찮아 보이는 게 이런 게 있네? 그런 걸 찾는 게 자기 능력이죠. 그 다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오늘이 토요일인데 어제 움직였잖아. 어제 아침부터 움직였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재료들이 있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의 재료는 안 나올 수가 없죠.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죠. 애플카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요. 테슬라 얘기는 계속 나올 거고 모비라이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료가 뭐예요? 우리 휴림 로봇 보면 알잖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재료가 삼성전자랑 관련이 있대 이거잖아요. 자율주행 쪽에서는 그 삼성전자보다 훨씬 큰 애플하고 관련이 있대. 테슬라랑 관련이 있대. 그것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요 두 개에 관련된 종목들은 무조건 1순위예요. 제가 지금 부자학교 지난번에 5기까지 하고 6월 말 안에 이제 6기 시작할 건데 5기 때 여러 가지 숙제를 내줬었어요. 3박자에 맞게. 뭐 재무제표도 공부하세요. 차트도 공부하세요. 재료도 공부하세요. 근데
큰 틀로 하나의 업종을 찍어서 그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 리스트업 된 종목들의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재료도 찾아보세요라는 숙제를 내줬어요. 부자학교 오기분들도 꽤 앉아 계신데 그 업종이 뭐예요? 자율주행이라고요. 제가 찍었다고요. 어제 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율주행 그냥 제가 작년 연말 올해 연초부터 계속 올해 가장 1순위를 보는 업종이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있고 그래서 부자학교 오기들 공부할 때도 야 이양 할 거 자율주행 꼭 공부하세요 하면서 찍은 거라고. 자율주행해서 종목들 업종 내 종목들 리스트 만들고 그 종목들의 재무제표가 어떤지 확인하고 차트가 어떤지 확인하고 재료가 어떤지 확인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제가 그렇게 숙제를 시킨 거라고. 근데 어제 댓글에 이따가 찾아보셔도 있을 텐데 세무사님 덕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상한가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무슨 유튜브에서 무슨 종목을 언급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언급한 종목을 상한가 간 게 없거든요. 근데 월요일날 아마도 전기 자율주행 관련 상한가 간 애가 있잖아요. 걔를 부자학교 오기로서 숙제하다가 본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랬다면 정말 잘 배운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 종목을 말하지 않았고 자율주행 공부를 하라고 했고 재무제표 차트 재료를 보라고 했는데 그분이 자율주행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키케 20-30개 막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거 사고 싶네? 하고 샀겠죠. 그럼 상한가 간 거야. 그게 윈윈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런 댓글 보면서 뿌듯하고 그분도 어쨌든 저한테 어떤 영감을 받고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좋은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게 교육과 리딩의 차이라고요. 제가 원하는 건 그런 교육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와서 이세무사가 무슨 종목 하나 찍나 이렇게 온 분은 없었을 거야. 왜? 다 저를 알고 왔으니까. 근데 제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거 제일 싫은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 사람 오늘 뭐 하나 찍나 보러 왔는데 나 종목 하나 찍으려고 강의하는 적 없거든요. 태어나서 한 번도 종목 하나를 찍어주기 위해서 강의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그 기대치가 낮아지겠죠. 그분들은. 저는 저의 아주 귀중한 토요일의 3시간을 저를 전혀 모르는 그런 종목 하나만 바라는 분들에게 쏟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잖아요. 다 저를 아는 분들이고. 그래서 저희 이런 교육에 대한 또는 주식에 대한 철학에 대한 이런 것도 계속 지금 강조드리니까 뭔가를 영감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엔터와 우주항공.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로봇 자율주행 이런 건 시대의 변화 막 이런 거 시대의 변화. 근데 엔터와 우주항공 중에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대의 변화라기보다 우리나라의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특성. 진짜 엔터주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다르다. 다른 나라하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성장주라는 게 그런 게 있잖아요. 테슬라하고 애플이 시가총액은 아주 크지만 예를 들어 최근 1년 동안 테슬라하고 애플이 10배 가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최근 1년 동안 10배가 간 종목이 있다면 그게 진짜 성장주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하이브 같은 거. 하이브가 시총이 10조예요. 그 방시혁 대표가 예전에 제가 TV에 좋아하니까 기억나요. 위대한 탄생에 그걸로 나왔어. 멘토. 그랬던 분이 지금 TV에서 얼굴도 안 나오잖아. 그잖아. 얼굴 왜 나와? 10조 대표인데 10조 대표. 그죠? 그게 어느 세월에 엔터가 10조짜리가 나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업력이 오래된 SM, JYP도 요즘 2조 가깝게 됐지만 평생 1조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 그 10년, 20년씩 어디 동남아나 이런 데서 그렇게 히트를 쳤던 엑소 뭐 어쩌고 그렇게 동방신기 히트를 쳤어도 1조에서 왔다 갔다 했단 말이야. 근데 BTS 보유국, 우리나라가 BTS 보유국이라면서요. 그러면은 BTS 보유 회사인 하이브는 10조가 됐다고. 아까 제가 말한 10배, 100배의 성장 산업인 거고 우리나라의 특성인 거죠. 세계적인 보이 그룹인 BTS의 하이브니까 가능했던 거고 또는 굉장히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이 넷플릭스에서 히트하고 있고 또는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엔터주들이 계속 급성장을 하는 거죠. 급성장. 아직도 급성장은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특히나 위드 코로나의 관점으로 이제 콘서트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200분 이상 강연 오늘 3년 만에 하는 거예요.
2년 반, 3년 만에. 코로나 이전에는 뭐 골보타우나 이런 데서 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코로나 막 심했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정말 2명 앉혀놓고 한 적도 있고 정말 있어요.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은데 제 제자 중에 2명 앉혀놓고 한 적 있어요. 너네 좀 앉아있어 봐라. 네. 2명 앉아놓고 한 적도 있고, 또는 우리 뭐 평생연방에서 막 선착수 8명 해갖고 우리 아카데미에 한 8명, 10명 앉을 수 있거든요. 아카데미에서 한 8명 앉아갖고 한 적도 있고, 또는 우리 회사 바로 옆에 프루덴셜 타워 우리 거래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대여가 약간 이렇게 가능한가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가서 한 30명 앉혀놓고 한 적도 있고. 근데 이렇게 200분 이상 강연에는 지금 2년 만이란 말이에요. 2년 반 만에. 내가 이 정도인데. 고작 내가 이 정도인데, 아까 말한 BTS 뭐 아니면 JYP나 SM의 그 보이그룹, 걸그룹들이 지금 콘서트를 하면 왜 수만 명이 안 오겠냐고. 당연히 오지, 당연히. 그래서 엔터주에 관심을 갖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은 우주항공 방산인데요. 사실은 저게 어떨 때는 우주항공을 더 강조하고 싶고 어떨 때는 더 방산을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가로를 놨던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주항공하고 방산하고 거의 같은 업종이거든요. 거의 같은 업종이에요. 거의 90% 정도 동일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산업은 사실은 공군과 관련된 산업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방산이에요. 방산 중에 정말 총 만드는 회사 빼고는 다 우주항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주항공 방산 중에 만약에 테슬라 쪽 미국의 스페이스 A나 또는 뭐 갤럭시나 이런 식으로 외국의 우주항공 회사들의 어떤 이슈가 나올 때는 우주항공 산업 쪽으로 접근도 가능하고, 또는 방산 쪽으로 이슈가 나올 때는 방산 쪽 접근이 가능한데, 요번 달에 제가 넣은 거는 방산 쪽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현대로템? 얼마 전도 아니에요. 요번 주였죠. 현대로템 갭상승 나와서 음선 나왔다가 다음날 양선으로 뽑아낸 이유가 무슨 자주폰가 뭐 어디 폴란드에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재료잖아요. 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요. 백과사전도 아니고 모든 종목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저랑 상담해서 본인의 보유 종목에 30분씩 얘기를 할 수 있는 분량의 재료를 아시는 분들이 있어. 그럴 필요 없는데. 자기가 이미 샀어. 자기가 이미 샀고 그 종목을 30분씩 떠들 수 있는 지식이 있으면 거기에 폭 빠진 거야 그냥.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종목은 너무너무 좋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거든. 2천 종목 중에, 왜냐면 주식은 비교거든요. 주식은 비교야. 얘랑 얘가 어느 게 더 좋아 보이나를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만 30분 동안 떠들 정도로 공부를 하잖아요. 2천 종목 중에 죽을 때까지 그 종목이 제일 좋아 보여. 그게 얼마나 큰 단점이에요. 그 종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남들은 그 종목이 안 좋아졌다고 얘기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그분은 다른 종목은 모르거든요. 그 종목만 알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한 종목을 박사처럼 떠들지 못해요. 그냥 얘는 이런 게 있었지, 얘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 현대로템이 며칠 전에 제로 나왔었는데 그날은 갭상승했다가 떨어졌는데 다음날 올라갔어. 뭐 폴란드 어쩌고 다주포 어쩌고 그런 거야. 요즘 방산이 좋구나. 뭐 이런 이미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엔터하고 방산까지 8개의 테마. 8개의 테마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각 테마의 2종목씩 16종목 수업 들어갑니다. 8개의 테마에서 늘 기본빵으로 베이직 브레드라고 하죠. 기본빵으로 3개를 넣는 거, 반도체, 전기수소차, 제약바이오. 그거는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좀 포인트들 말했죠. 반도체는 뭐 비메모리나 뭐 이쪽이긴 한데 요즘 좀 대장이 꺾여갖고 삼성전자가 죽을 수 있으니까 좀 기대감은 떨어졌고, 전기수소차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얘기도 있었고 수소법 개정하는 얘기도 있었고 아직도 추세 살아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잘 찾으면 좋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절망감으로 완전히 바뀌어갖고 진짜 죽쓰고 있는 애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덴탈 쪽이나 피부 쪽, 성형 쪽은 그래도 우량한 애들이 꽤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는 유가가 너무 올랐잖아. 그 대안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저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잠깐의 테마가 아니라 15년 된 얘기예요. 태양광의 풍력이. 그래서 15년 전 그때 막 시작해서 붐을 일어났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완전한 성장 산업은 아니니까 오히려 더 좋은 거죠. 완전 껍데기가 아니란 얘기죠. 이미 10년, 20년 동안 그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태양광, 풍력 또는 우리 현 정부에 발맞는 건 탈원전의 반대니까 원전. 로봇과 자율주행은 어찌 보면은 이번 8개의 테마 중에 가장 중장기적으로 이 8개 중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까지도 확실한 테마는 어떤 거죠? 이 두 개. 이 두 개는 확실하죠. 왜? 자율주행은 세계의 빅테크들이 참여하고 있고 로봇은 우리나라의 대그룹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로봇은 우리나라의 대그룹 3개가 아예 그냥 삼성, LG, 현대가 아예 대놓고 우리 로봇 할 거야라고 벌써 참여를 했고 자율주행은 세계의 빅테크들 애플, 테슬라, 인텔, 아마존, 구글 모든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 두 개는 앞으로 1년, 2년, 3년 동안 핵심 테마인 건 무조건 확실합니다. 마치 전기차의 5년 전을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야 무슨 전기차를 누가 타겠어? 테슬라가 뭔데? 야 그거 타는 사람 내 앞에 될 거야. 막 많잖아요 지금 테슬라 타는 사람. 이거 자율주행 야 자율주행 누가 마음 편하게 탈 수 있겠어? 왜 못 타? 나 자율주행 나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바로 사서 나 운전 안 하고 싶은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운전인데? 그런 사람이 오토바이를 탄다고 하니 내가 진짜 승용차를 2주에 한 번 몰아 1, 2주에 한 번. 저는 평일날 월화수목금은 절대 승용차를 안 몰고요. 서울 시내는 택시 타고 다닙니다. 주말에 골프 치거나 요 정도 야외 서울이 아닌 야외에 나갈 때만 차를 타니까 진짜 안 나가는 주는 안 타니까 1, 2주에 한 번 타는 거죠. 근데 오토바이를 이제 평일날 탄다니까 평일날 막 청계산도 가고 한강도 가고 막 참 그런 게 아이러니죠. 그거 보면은 그 생각도 들어요. 어렸을 때 제가 이미연 배우를 처음 그 고교생 일기인가 그 있었어. 너무 오래된 사람 같아. 하여간 이미연 배우를 봤을 때 진짜 야 대단하다 해서 그때 그분이 첫 번째 영화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근데 그 영화가 제가 고등학교 때 고1 때인가 고2 때야. 진짜 심장 떨리면서 개봉하는 날 갔는데 그때는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게 없어갖고 저는 그냥 개봉하는 날 개봉관을 간 거야. 그런 거 아시나? 요즘 저 세대는 아시죠? 그때는 동시 개봉이 아니에요. 한 극장에서 개봉이야. 뭐 피카드리, 단성사 뭐 이런 한 극장 개봉이었다고. 그래서 그 개봉관에 첫날 갔는데 사인회를 하는 거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갔는데 면전에서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때 책받침 이거를 이제 한 100장을 샀다가 나중에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거 학교에서 걸리고 그랬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제목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그 참 많이 의미 있는 얘기예요. 특히 내가 학생 때는 그랬어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맨날 공부하는데 그 행복은 성적순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 재테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 또 행복은 계좌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요. 가끔씩 행복은 계좌순이 아니라는 걸 하는데 요즘에 오토바이 때문에 확실히 느꼈어. 그 500만 원짜리 오토바이가 5억짜리 차보다 더 좋은 거죠. 그 행복이 꼭 막 비싼 차 타고 막 대단한 막 비싼 음식 먹고 이런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7번째는 엔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엔터는 막 세계적으로 성장 산업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특징. 그리고 우주항공 이쪽도 방산은 사실 우리나라의 특징이죠. 왜? 우리나라는 방산이 발전할 수밖에 없잖아.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 모두가 당연히 공감하는 얘기죠. 전 정부보다 현 정부가 방산 국방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거예요. 남북 관계도 더 약간 방산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관계로 흘러나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방산을 가져야지.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대권을 잡았다면 원전이 아닌 탈원전이었겠죠. 근데 지금 원전. 뭐 이런 식으로 정부 정책과 우리 주식 투자자로서 이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를 접근한다면 당연히 방산에 관심을 갖는 게 맞죠. 이렇게 8개 테마. 그 다음 이제 8개 테마는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